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고1 국어 미래엔 6-2 고전소설 감상하기 심청전 나가도록 할게요. 선생님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이 내용으로 복습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제 처음 듣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걸로라도 내신 준비할 때 좀 무리 없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자, 일단은 고전 소설이 뭔지를 먼저 갈래를 알아야 되겠죠. 일단은 소설은 산문 소설 중에 서사 갈래로 들어간다는 걸 우리가 1학기 때 공부를 했었고요. 자, 고전 같은 경우는 고전과 현대를 나누는 중요한 기점이 있죠. 그게 바로 가보개혁이라고 선생님이 알려줬어요. 이런 세부적인 내용도 객관식 선지로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만 해주세요. 자, 그럼 그 다음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심청전은 가장 유명한 게 당연히 심청가. 근데 일단 심청가를 얘기하려면 근원설화부터 좀 얘기를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설화라는 부분은 선생님이랑 수업을 좀 지겹게 들은 친구들은 설화를 잘 알 거예요. 설화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그러니까 구전되어서 추후에 기록된 구비문학으로 갈래가 들어가요. 즉 얘는 소설이 아니에요. 소설이 아니라 인간들의 욕망에 근원적인 욕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기본적으로 비슷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근원설화라고 하고, 그 이야기들이 너무 재밌어서 판소리는 노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판소리로 노래를 불러서 만듭니다. 자, 그러면 이 판소리를 불렀던 계층은 누구냐? 천민, 그러니까 광대라고 해서 고수와 이제 고수와 소리꾼으로 이루어져서 이 노래를 이제 마당에서 불렀어요. 그래서 마당극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원래는 12마당이 있었는데 이게 5마당으로 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 5마당이 남아있는 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심청가, 춘향가, 그리고 흥보가, 수군가, 그리고 하나는 적벽가. 자, 이 내용들의 공통점이 바로 뭐냐? 이 내용들의 공통점, 바로 유교적인 내용들이 있다는 얘기죠. 즉, 원래는 향유계층이, 여기서가 중요해요. 향유계층이 평민들이었는데, 양반들도 추가가 되었다. 그래서 평민의 언어와 양반의 언어가 함께 혼용된다는 게 이번 파트에서 시험 문제에 나올 거예요. 근데 이 판소리가 양반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부르기 시작하는데 양반들은 글을 아니까 기록을 하게 돼요. 왜냐면 판소리가 한마당이 뭐 짧으면 5시간, 6시간, 긴 거는 12시간까지 되거든요. 이거를 계속해서 들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기록을 하면서 그게 판소리계 소설이 됩니다. 왜 소설이 되었냐? 이제 기록하는 과정에서 약간 이야기를 바꾸기도 해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고전소설이라고 하고 약간의 이야기가 좀 재창작되면서 조금씩 바뀌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로 나뉘어지는데 그거를 다르리 자를 써서 이본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판소리가 노래를 기록했다 보니까 이 운율적인 요소, 그러니까 노래는 운율이라고 했죠. 운율적인 요소가 그대로 들어가요. 그거를 우리가 율문체라고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판소리 어투, 그거를 판소리 어투라고도 하는데 판소리에서 이제 마당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관심을 끌기 위해서 야, 쟤 어떻다고 생각해? 야, 쟤 괜찮다고 생각해? 야, 쟤 진짜 나쁘지? 저놈 거동 좀 보소. 이런 식으로 평가를 내리기도 해요. 그거를 서술자가 갑자기 개입을 하여서 평가를 한다. 그걸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바로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이고요. 판소리계 소설만 알면 다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고전소설을 배우기 때문에 고전소설의 특징을 조금 공부를 해야 돼요. 다는 선생님이 적지는 않겠지만 좀 간략하게 적을 테니까 지금 적어놓는 것만이라도 제발 외워주세요. 일단은 시점은 무조건 전지적 작가 시점. 고전소설은 무조건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상 결말이 행복한 결말입니다. 수능국어를 했던 친구들은 김시숙같이 좀 불행한 결말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다 행복한 결말이고요. 그리고 평면적 인물, 이것도 이제 알겠지만
성격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모두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 성격 변화가 없는 평면적 인물, 그리고 한 계층을 대표하는 전형적 인물. 계층이라고 하면 심청이 하면 딱 효가 떠오르죠. 이런 식으로 계층을 대표하는 게 바로 전형적 인물들입니다. 자, 그리고 너무 우연성이 강하게 진행이 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3,300석인가 3,000석인가 딱 떨어지게 이게 필요하게 되죠. 그쵸? 이것도 우연적이고, 그리고 전기성, 좀 기이한 이야기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심청이도 물에 빠졌는데 죽지 않고 여곶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도 좀 신기한 거고, 맹인이 눈을 뜨는 것도 신기한 거죠. 이런 전기성들이 있다는 거. 자, 그리고 구성은 우리가 현대조절이라는 과거 해상 또는 역순행적 구성 이런 것들을 배웠다면, 여기서는 순행적 구성, 그러니까 평면적 구성으로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이거를 실은 조금 어렵게 추보식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일단 여기까지만이라도 외워놓고 시작을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는 심청전 같은 경우는, 자, 이제 전이기 때문에 판소리계 소설이다 라고 보시고 시작을 할 거예요. 당연히 판소리 심청 가에서 판소리계 소설로 이제 된 거고요. 일단 본문부터 조금 빨리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발단 전개 위기 결정 결말 그 부분이 있긴 한데, 일단은 심청전을 모르는 친구들은 거의 없을 테니까 여기가 위기부터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자, 어느덧 동방이 밝아오니, 그러니까 날이 밝아온 거예요. 심청의 아버지 진지 마지막 지어드리라 하고 문을 열고 나서니 벌써 뱃사람들이 살인문 밖에서 오늘 배 떠는 날이니 수위 가게 해주세요. 이런 말을 왜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심청이가 이제 죽으러 가는 길이니까 반항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갑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청이 이 말을 듣고 얼굴빛이 없어지고 손발에 맥이 풀리면서 목이 메이고 정신이 어지러워에다 밑줄. 이거는 심청이의 감정인 거죠. 심청이의 심정을 어떻게 했어요? 묘사해 준 거죠. 자, 왜 이런 심정이 묘사됐을까요? 왜? 심청이는 효녀잖아요. 그러니까 괄호 열고 아버지와 헤어지게 돼서라고 적읍시다. 아버지와 헤어지게 되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서요? 와, 얼굴빛이 없어지고 그리고 곧 죽을 거니까. 그러니까 밑에 보니까 여보시오 선인네들, 나도 오늘 배 떠나는 줄 이미 알고 있으나 내 몸 팔린 줄은 우리 아버지가 아직 모르십니다. 자, 아버지가 걱정할까봐 아직 비밀로 해놨었던 거죠. 만일 아시게 되면 지레 야단이 날 테니 잠깐 기다리면 진지에다가 동그라미. 진지는 그냥 밥 차려주는 거잖아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정성을 다하는 이 효녀심청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지어 잡수시게 하고 말씀 여쭙고 떠나게 하겠어요. 그랬더니 뱃사람들이 그리하시지요. 그리하시지요가 별로 안 중요할 것 같죠. 자, 봐봐요. 뱃사람들이 괜히 저거 수 쓰는 거 아니야? 그냥 빨리 가자, 시간 없다 이럴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죠? 인정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완전히 착한 사람들까지는 아니에요. 왜냐면 일단은 심청이를 제물로 바치는 부분은 변하지 않아요. 알겠죠? 하지만 인정은 있는 모습을 여기서 확인이 가능하다. 심청이 들어와 눈물로 밥을 지어 아버지께 올리고, 진짜로 눈물로 밥을 지었다는 건 아니죠. 이제 슬픔을 담아서 밥을 지어 아버지께 올리고, 상머리에 마주 앉아 아무쪼록 진지 많이 잡수시게 하느라고 자반과 반찬도 생선 같은 것도 이렇게 떼어 입에 넣어드리고 김쌈도 놓으면서 진지를 많이 잡수셔요. 자, 본인들 아버님 식사할 때 이렇게 옆에서 해드려요? 그렇게 안 하죠. 심청이는 효를 나타내기 때문에 아버지를 이렇게 정성껏 봉양하는 모습을 계속, 효녀 심청이님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자, 아버지 철도 모르고 철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눈치가 없이, 야, 오늘 반찬이 유난히 좋구나, 네 집 제사 지냈냐? 뭔가 이상하죠? 그날 밤 꿈을 꿨는데 꿈에다가 동그라미 별표 치세요. 고전 소설에서 흔히 꿈이 나오면 약간 복선적인 부분이 나오는데, 약간 복선의 역할을 하는데, 부장간의 천류지간이라 꿈에 미리 보여주는 바가 있었다. 자, 이거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서술자 갑자기
뭐 갑자기 원래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그냥 인물들의 이야기만 쭉 서술하면 되는데, 야, 역시 부자지간은 천륜지간이라더니 하늘이 인연을 정해준 거라더니 꿈에 뭘 보여주는구나 라고 말해주네요. 자, 그러면 이거는 서술자 누구의 견해? 서술자의 생각, 서술자의 견해를 밝혀주는 거죠. 당연히 이거는 편집자적 논평. 서술자의 개입도 돼요. 근데 거기서 좀 더 들어가서 서술자가 평가를 해버리면 편집자적 논평이 됩니다. 자, 이게 고전소설이자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이에요. 아가, 이상한 일이더라. 간밤에 꿈을 꾸니? 자, 거기 밑줄. 내가 큰 수레를 타고 한없이 가더라구나. 에다 밑줄. 자, 수레라는 것은 귀한 사람이 타는 건데 우리 집 무슨 좋은 일이 있을 것인가 보다. 장승상 댁에서 가마태어 갈란가 보다. 자, 실은 이 수레를 타고 쭉 간다는 거는 실은 심청이의 죽음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복선의 역할을 하는데 실은 이것만 있지 않아요. 우리가 후반부까지 다 알게 된다면 실은 그냥 여기 전반부까지만 보면 그냥 전반부라고 적어놔야겠다. 이거 전반부 후반부로 나뉘어지거든요. 전반부까지만 보면 심청이 그냥 죽는 거 얘기하는구나 라고 하지만 후반부로 본다면 나중에 이제 심청이가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황후로 되거든요. 그러면 심청이가 높은 사람 황후가 될 거라는 거를 암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후반부를 통해서, 그러니까 후반부 또는 전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여기도 봅시다. 이어서 우리 집에 무슨 좋은 일이 있을란가 보다. 뭐 심청이는 저 죽을 줄 꿈인 줄 짐작하고 둘러내기를, 자, 죽을 줄 알면서도 그 꿈 참 좋습니다 라고 왜 말했을까요? 아버지를 안심시켜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진지상을 물려내고 담배 태워드리니 밥상에 앞에 놓고 먹으려 하니 애간장이 녹는다 하죠. 간장이 썩는 눈물이 눈에서 솟아나고 아버지 신세 생각하며 저 죽을 일 생각하니 정신이 아득하고, 자, 거기 밑줄 치세요. 아버지 신세 생각하며 저 죽을 일 생각하니 정신이 아득하고 몸이 떨려. 자, 밥을 먹지 못하고 울렸다. 밑줄. 자, 당연히 자기가 죽는 것도 두렵겠죠. 여기서의 심청이의 감정은 절망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버지 신세를 생각한대요. 자기가 죽는데도 아버지 신세를 끝까지 걱정하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다 적을까요? 아버지의 안위를 걱정하는 효녀의 모습을 알 수 있죠. 착한 마음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심청이 사당에 하직하려고 갈 때 다시 세수하고 사당문을 가만히 열고 하직 인사를 올렸다. 못난 여소는 심청의 아비 눈뜨기를 위하여 인당수 제물로 몸을 팔려 가움에 조상 제사를 끊게 되었니 사모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드디어 인사를 해요. 울며 하직하고 사당문 닫은 뒤 아버지 앞에 나와 두 손을 부여잡고 기절하니 자, 기절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실은 앞에서는 계속 담담한 척, 앞에서는 진지 차려드리면서 이 진지 차려드릴 때는 단단한 척 했는데 결국에는 불안이 극도로 일어났었던 거죠. 신봉사 깜짝 놀라 아가 이게 웬일이야, 정신 차려 말아라. 신청이 엽주기를 제가 못난 딸 자식으로 아버지를 속였어요. 공영미 300석을 누가 저에게 주겠어요. 자, 거기 밑줄 뱃사람들에게 인당수 제물로 몸을 팔아. 자, 실은 이게 이 당시 풍습을 알 수 있는데 어떤 풍습이냐면 사람을 제물로 바친다. 그걸 인신공양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뱃사람들이 항상 뭐 바다가 막 너무 심하면 배가 뒤집어서 죽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용왕님 화풀을 하고 제물을 사람을 바치는 거예요. 오늘이 떠나는 날이니 저를 마지막 보셔요. 이러면서 이제 드디어 사실을 밝히죠. 자, 신봉사 이 말을 듣고 자, 여기 부분이 실은 시험 부분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참말이냐 애고애고 웬 말인고, 참말이냐 애고하고 이거 웬 말인고, 뭔가 박자가 타지고 사사조에 운율도 생기죠. 뭔가 운율적 요소가 확연히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실은 반복도 쓰니까 운율도 또 있겠죠?
자, 못 가리라 못 가리라. 내가 날 덜어먹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한단 말이냐? 자, 진짜 물어보는 게 아니죠. 이거는 서리적 표현이에요. 내가 살고 내가 눈을 뜨면 그 마땅한 할 일이나 자식 죽여 눈을 뜬들 그게 차마 할 일이냐. 요 부분 뭐뭐 하면 마땅한 일이나 자식 죽여 눈을 뜨게 그게 차마 할 말이냐. 비슷한 또는 유사한 문장구조 또는 통사구조, 문장구조 다 같은 말이에요. 반복되면서 또 이런 운율을 형성하죠. 이게 대꾸법입니다. 말대꾸 할래? 이런 식으로 비슷한 문장구조 반복. 너의 어머니 늦게야 너를 낳고 초일에 안에 죽은 뒤에 자, 눈 어두운 늙은 것이 품 안에 너를 안고 눈 어두운 늙은 것은 신봉사를 말합니다. 품 안에 너를 안고 심청이를 안고 이 집 저 집 다니며 구차한 말을 해가며 동년적 얻어먹여 이만치 자랐는데 자 그러니까 얼마나 눈도 안 보인 채 뭐 엄마는 죽었으니까 애기는 젖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에 집집마다 들어가서 남자인 사람이 이제 아주머니들한테 젖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러면서 어때요? 매우 힘들게 심청이를 키워온 거예요. 너무 애지중지하겠죠, 그러면? 내 아무리 눈 어두우나 너를 눈으로 알고 너의 어머니 죽은 뒤 걱정 없이 살았더니 그러니까 많이 의지를 해왔다는 거죠. 의지를 해오고 자 너의 어머니 죽은 뒤 걱정 없이 살았더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말아 못하리라 아내 죽고 자식 잃고 내 살아서 무엇하리 너하고 나하고 같이 죽자. 자 왜 같이 죽자 하고 얘기를 할까요? 그만큼 심청이를 아끼는 아버지의 마음이죠. 눈을 팔아 너를 살 터이니 너를 팔아 눈을 뜬 무엇을 보려고 눈을 뜨리 너를 살 터에 너를 팔아 눈을 뜬들 무엇을 보려고 눈을 뜨리 어떤 놈의 팔자길래 사공지수 이런 단어들 조금 외우세요. 그러니까 사공지수라는 교과서에도 나와 있겠지만 네 가지의 불쌍한 처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적어놓는 게 좋겠죠? 뭐 늙은 호라비 그리고 두 번째는 늙은 과부 남편 없이 혼자 사는 그리고 부모 없는 아이 네 번째는 자식 없는 늙은이 요게 사공지수라고 해서 딱한 이런 처지의 사람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자식 없는 늙은이가 돼버리죠. 그쵸? 늙은 호라비이자 자 내 이놈 이러면서 내 이놈 상놈들아 누구 말해요? 뱃사람들을 말합니다. 당연히 어때요? 적대감 장사도 어째 사람 사다 제사하는데 어디서 보았느냐 지금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어요. 하느님의 어디신가 귀신의 밝은 마음 항아가 없겠느냐 하느님의 눈먼 놈의 무남동녀 철 모르는 어린아이 모르게 유인하여 값을 주고 산단 말이야. 돈도 싫고 쌀도 싫다 내 이놈 상놈들아 이러면서 계속 욕을 합니다. 옛글을 모르느냐 7년 대한 가물적에 사람을 빌라 하니 탕임금 어지신 말씀 내가 지금 비는 바는 사람을 위함인데 사람을 죽여 빌량이면 내 몸으로 대신하리라. 자 지금 괄호를 열게요. 이거는 탕임금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끌고 오는 거죠. 그랬더니 큰 비가 내렸느니라 고사를 인용해서 지금 꼭 그렇게 사람을 죽여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몸소 희생되어 몸을 정리하여 수천 리의 큰 비가 내렸다 이런 일도 있으니 내 몸으로 대신 가면 어떠하냐. 그래서 이제 비슷한 상황을 얘기하면서 어떻게든 심청이를 안 보내려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죠. 자 그러면 저런 놈을 두고 그저 보 동네 사람들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운율이 있는 내용이 여기 전부 다인데 어때요? 운율이 있으니까 운율이 있는 거는 판소리계 소설만의 특징이죠. 이걸 율문체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율문체, 운문체라고 얘기를 해요. 운율 옆에다가 쓸게요. 운율이 이렇게 높은 게 운문체, 율문투 다 말이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걸 하니까 어때요? 좀 재밌잖아요. 생동감도 살아나고 물론 내용은 슬프지만 그리고 좀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뭐 이런 상동제랑 이런 식으로 좀 말하는 투가 좀 나오니까 좀 더 친근하게 와닿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심청이 아버지를 붙들고 위로하기를 아버지 할 수 없어요. 저는 이미 죽지만은 아버지는 눈을 떠서 밝은 세상 보시고 착한 사람 구하셔서 아들 낳고 딸을 낳아 후사나 전하고 못난 딸려진 생각지 마시고 오래오래 평안하세요. 이도 자 밑줄 천명이 후회한대. 자, 천명, 조물주, 뭐 신, 뭐 임금님 뜻 이런 것들은 운명에 순응한다. 그래서 운명론적 사고관, 운명론적 태도라고 보시면 돼요. 뱃사람들 그 딱한 일 보고 공론하기를 심소적 효성과 신봉사 일생 신세 생각하니 봉사님 굴지하고 헐벗지 않게 한 살림 꾸며주면 어떻겠소? 그 말이 옳소? 이러면서 당부하기를 쌀 200석과 돈 300냥을 착실한 사람 주어 실수 없이 온전하게 들려 바칩시다. 300성 가운데 20성은 올해 양식으로 제하고 나머지 해마다 빚을 주어 이자를 받으면 양식이 넉넉할 테니 이런 거를 내용을 알립시다 라고 심청이가 가서도 계속 살 수 있게 어때요? 인정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심청이를 제물로 안 쓰겠다 이건 아니에요. 끝까지 쓰긴 써요. 자, 그러면 구별을 다짓고 구별을 잘 다짓고라는 거는 일을 이제 정리하고 자, 심소적 가자 할 때 무릉촌 장승상댁 부인, 장승상댁 부인이 심청이를 되게 애꼈거든요. 급히 시비를 불러 보내요. 이제 심소저를 부르기에 심청이 부른 겁니다. 소저가 시비를 따라가니 승장 부인이 문 밖에 내달아 소저의 손을 잡으며 울었다. 네, 이 무상한 사람아, 나는 너를 자식으로 알았는데. 자, 거기 밑줄. 나는 너를 자식으로 알았는데 너는 나를 어미같이 알지 않는구나. 왜 이렇게 화를 낼까요? 왜 혼낼까요? 당연히 자식같이 아꼈는데 죽으니까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라면서 속상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심청이를 아끼는 마음을 알 수 있죠? 자, 효성이 지극한다마는 내가 세상에 있어. 하는 것만 하겠냐? 여기 보니까, 자, 여기 괄호를 치고 별표를 칠게요. 왜냐면 이 장승상택 부인이 잠깐 나온다고 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조선사회에서는 유교사회죠. 그럼 유교사회에서 효가 가장 으뜸이에요. 근데 장승상은 어때요? 지금 생명, 인간의 목숨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이유로 심청이를 지금 말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중요해요. 특이점이기 때문에 심청이는 이제 유교적인 관점에서 효를 따르는 인물이라면 자 장승상은 조금 더 근대적으로 효보다는 유교도 중요하긴 하지만 생명이 더 중요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험 문제 나올 거니까 잘 봐봐요. 진작 주선해 주었지. 쌀 300석을 이제라도 다시 내어줄 거니 뱃사람들 도로 주고 하라. 근데 당초에 말씀 못 드린 걸 이제 후회한들 뭐 하겠어요. 또 부모를 위해 자 거기 밑줄을 칠게요. 부모를 위해 공을 들일 양이면 어찌 남의 명분 없는 재물을 바라며 에다 밑줄 이제 거절 이유를 듭니다. 그리고 쌀 300석을 도울 뱃사람들이 일이 낭패이니 자 이것도 거절 이유 2번입니다. 자, 남에게 몸을 허락하여 그리고 남에게 몸을 허락하여 다시 약속을 어기면 못난 사람들 하는 짓이다. 이유 3. 이런 식으로 하면서 거절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봤을 때 심청이 성격이 나오네요. 어때요? 좀 염치도 있고 염치가 있다는 얘기는 약간 이렇게 좀 체면 차릴 수도 있고 책임감도 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 뒤에 차마 어찌 낯을 들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부인은 하늘 같은 은혜야 착하신 말씀은 저승으로 자 거기 밑줄 지어 부인이 하늘 같은 은혜야 착하신 말씀은 저승으로 돌아가서 결초보은하겠습니다. 결초보은은 풀로 이제 묶어서라도 은혜를 갚으리라 라는 얘기인데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심청의 성격도 드러내네요. 자 눈물이 오기를 적시니 부인이 다시 보니 엄숙한지라
없이 다시 말리지 못했다. 부인이 다시 보니 엄숙하다. 뭐가 엄숙하냐? 심청이의 태도가 너무 진지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리지는 못하고 놓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너무 엄숙하니까 말리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심청이, 내가 아끼는 심청이가 죽으니까 말리고 싶은데 또 심청이는 대단하게 또 저 이러니까 안 돼요 라고 딱 단호히 말하니까 또 어쩔 수도 없고. 자, 심소저가 울며 여쭙기를 부인은 전생에 나의 부모라 어느 날에 다시 모시겠어요. 그런 수를 지어 표하오니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자, 부인이 반겨 종이와 붓을 내어주니 글을 쓸 때 눈물이 비가 되고 점점 송이송이 꾸짖어 그림족자였다. 안방에 걸고 보니 그 글은 이러였다. 자, 여기서 보면 실은 제일 중요한 게 고전소설에서 이렇게 산문 속에서 이런 줄글이잖아요. 운문이 삽입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운문이 삽입되었을 때 뭐 효과가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한자잖아요. 한자는 우리 한자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바로 한글로 넘어갈 거예요. 사랑하고 죽고 사는 게 한 꿈속이니 정에 끌려 어찌고 눈물을 흘리랴마는 세간에 끓는 곳이 있으니 풀도는 강남에 사람이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라. 사람이 돌아오지 못하는 일, 애끓는 곳이 있는데 그게 뭐다? 심청이의 죽음,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운문삽입을 했을 때 이제 인물의 정서를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앞으로의 사건이 전개되는 거를 암시하기도 하고요. 뭐 그 밖에 효과들이 더 많긴 하지만 일단 요 정도만 쓸게요. 여기서 나오는 거니까 나오는 것만 쓸게요. 부인이 여러 번 붙들다가 글짓는 것을 보시고 너는 과연 세상 사람이 아니다. 선녀로다. 실은 이것도 약간 모선이야. 진짜 선녀였거든요. 분명히 인간의 인연이 다야. 상대께 부르시니 내 어이 피할 소냐. 내 또한 이 운에 맞춰 하겠다. 난데없는 비바람 어두운 밤에 불어오니 난데없는 비바람 갑자기 불어온다. 그러니까 시련을 말하는 거겠죠. 아름다운 꽃은 심청이겠죠? 말려서 뉘집문에 떨어지나 인간의 귀양살이 하늘이 정하셔서 아까 선녀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귀양살이로 얘기를 합니다. 아비와 자식으로 하여금 정을 끊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심서적 그 글을 품고 눈물로 이별을 하니 차마 못 볼 지경이었다. 심청이 돌아와서 아버지께 하직하니 신봉사 붙들고 뒹굴며 괴로워하며. 근데 이런 것들 보면 다 결국에는 서술자가 이제 개입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내 혼자는 못 가리라. 심청이 아버지를 위로하기를 부자간 천륜을 끊고 싶어 근싸움에 죽고 싶어 죽겠습니까마는 애군이 막혀있고 생사가 때가 있어 하느님이 하신 일이 한타는데 어찌하겠어요. 인종으로 하려면 떠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느님이 하신 일, 선생님이 아까 뭐랬어요? 조물주, 하느님, 신, 뭐 이런 거 나오면 다 뭐예요? 그냥 운명론적, 운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인물은 순응하는 인물인 겁니다. 자, 저의 아버지 동네 사람들에게 붙들게 하고 뱃사람들 따라갈 때 소리내어 울며 치마끈 졸라매고 치마폭 거듭거듭 안고 흐트러진 머리털은 두기 밑에 늘어지고 비 같은 흐르는 눈물 옷깃에 적신다. 엎떠지며 받쳐지며 붙들어 나갈 때. 지금 여기 보면 심청이가 그렇다고 안 슬퍼하는 건 아니에요. 심청이의 슬픔도 읽을 수 있어야 되고요. 엎떠지며 자빠지며 하니까 정신도 어때요? 정신도 막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건너집을 바라보며 아무개 크나가 바느질 신호를 누이 함께 하려느냐 작년 5월 단오에 그네 뛰고 놀던 일을 내가 행해야 생각하느냐 아무개는 작은 아나가 금년 7월 칠석에 밤에 한 개 기어나자는 이제 나오 서로다 언제나 다시 보랴 너희는 팔자줘야 양심 못 치고 잘 있거라 라고 지금 인사하는 거예요. 이제 고향 사람들한테. 그랬더니 동네 남녀노소 서로 붙들고 눈이 붙들고 서로 붙들고 울다가 마을 어귀에서 서로를 보며 헤어졌다. 동네 사람들도 안타까워합니다. 그때 하느님이 하시던지. 자, 괄호를 여기에요. 밝은 해는 어디 가고 어두침장 구름이 자욱하여 청산이 찡그리는 듯 강물이 소리에 느끼며 휘늘어진 꽃은 시들고 제빛을 이는데 하늘거리는 버들가지도 돌들이 휘늘어져 있고 복사꽃은 다정하여 슬픈 듯이 피어있다. 에다 괄호를 마치 지금 심청이가 떠나서 심청이의 슬픔이 어떻게 배경처럼 묘사가 돼 있네요. 이거 감정이입입니다. 감정이입된 거 조금 찾기 힘들면 선생님이 다 동그라미 칠게요. 청산, 강물 소리가 흐느낀다. 그리고
꽃이 시들어 있고, 버들까지 졸듯이 휘늘어져 있고, 복사꽃도 다정하며 슬픈 듯이. 문노라 저 꾀꼬리, 꾀꼬리까지 감정이입입니다. 꾀꼬리는 또 하늘 상징하기도 하니까요. 위를 이별하였길래 벗을 불러 울어대는 거, 자신의 감정이 느껴있죠. 밖에 있는 두견이 또한 감정이입입니다. 피를 내어 우는구나. 실은 심청이의 감정이죠. 자, 달 밖은 너른 산을 어디 두고 애끓는 슬픔이 울어서 보내느냐. 내 아무리 가지 위에 가지 말라 울건만은 값을 받고 팔린 몸이 다시 어찌 돌아올까, 이러면서 감정이입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어요. 바람이 날린 꽃이 얼굴에 와 부딪히니 꽃을 들고 바라보면 봄바람이 사람 마음 알아주지 못한다면 무슨 까닭으로 지는 꽃을 보내리오. 한무제 수양공주 매화비녀 있건만은 죽으러 가는 몸 니를 위해 단장하리오. 앞산에 지는 꽃, 여기 볼게요. 앞산에 지는 꽃 지고 싶어지려마는 마지못한 일은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리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꽃도 그냥 어쩔 수 없고 지고 그냥 다 어쩔 수 없이 지는 건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운명에 그냥 순응하는 거야. 다 어쩔 수 없다. 그냥 체념한 거예요. 자, 그럼 한 걸음 돌아보며 두 걸음에 눈물 지며 강머리에 달하니, 그러니까 발걸음도 잘 못되고 슬퍼하는 거죠. 자, 돛을 달아 뱃사람들이 소리를 한다. 어기야. 자, 소리를 하면 붕붕 노를 둥둥 울리면서 노를 저어 배지라면 물결에 뛰어나간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심청전의 마무리였고요. 일단은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답게 양반계층과 그리고 평민계층의 이제 이야기들이 다 담겨져 있는데, 한번 보시면서 쭉 이제 작품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쭉 봤으니까 다시 한번 좀 꼼꼼하게 보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끝났겠지만 실은 이것보다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돼요.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내용을 좀 읽어봤을 때 이 근원설화가 실은 시험 문제에서 중요하거든요. 선생님이 지금 일부러 끝에 얘기하는 이유는 이 영상을 끝까지 본 친구들은 이 문제를 맞추길 바래서예요. 자, 일단은 근원설화 이 선생님이 적는 6가지를 무조건 다 외우셔야 되거든요. 자, 첫 번째 효녀, 지은, 설화. 두 번째 겉하지, 설화. 세 번째 진해산, 설화. 선생님이 이 부분은 본 수업 때 무슨 설화 내용인지는 다 설명하긴 했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심청전 개론으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궁금한 친구는 선생님한테 링크 요청하시면, 카톡으로 링크 요청하시면 링크 따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효자, 불공, 고친설화. 그리고 6번째 맹인, 드간. 일단은 이 내용을 무조건 외우시길 바라고요. 혹시 더 궁금한 부분이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또 질문하시고요. 그리고 조금 친구들이 많이 틀리는 내용이 이게 유불선 사상이 실은 다 들어가거든요. 유불선이라고 하면 유교, 그러니까 불교, 불교의 인과응보, 그리고 도교의 이제 신선사상. 여기는 안 나오긴 한데 선생님이 진짜 선녀 맞다고 했잖아요. 이제 용국으로 들어가서 얘가 뭐 선녀였다는 얘기가 나오긴 하거든요. 그런 것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 밖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이나 쌤이 카톡으로 물어봐 주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